먼저 오늘 이번 영상에는 토트넘 경기 직관 예매권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토트넘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2014-2015 시즌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3으로 격파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준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커리어 첫 우승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이날 경기 솔랑키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이기 때문에 영국 언론에서 대부분 이 솔랑키 선수에 대해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그 못지않게 크게 조명되고 있고 또 많은 영국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매체의 평점부터 살펴볼 텐데요. 폰모베의 평점을 보면 솔랑키 선수가 아무래도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뿐 아니라 근래 들어서 사실은 공격수로서 골을 많이 못 넣고 있는 부분들, 이타적인 플레이, 팀을 위한 플레이를 통해서 좀 마음고생도 하긴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보면서 솔랑키가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잘못인 일부 현지 기자들만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날 공격수로서 꼭 필요했던 득점, 집중력 있는 득점, 확실한 득점으로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8.9점에 이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쿨루셉스키가 8.1점의 평점을 받았는데 물론 쿨루셉스키가 이날 경기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부 기록 데이터상으로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경기 영향력은 손흥민 선수가 더 높지 않았나 7.9점으로 이날 평점 3위가 손흥민 선수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보다도 경기 영향력이 더 높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득점 과정에서 거의 상대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5백을 썼고 원래 3백을 아모린 감독이 썼지만 평소에는 3-4-3에 가깝게 썼다면 이번에는 5-4-1에 가깝게 경기를 운영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손흥민 선수 영향력이고 경기 중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계 때문에 공간이 생긴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점수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펜스도 사실 굉장히 잘했어요. 스펜스도 왼쪽 풀백으로서 7.7점 받았는데 분명히 또 솔랑키에 대한 어시스트도 있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그래서 이 평점 순위가 조금 폰모베의 통평점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의 이제 평점을 보면 솔랑키가 역시 9.2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이 됐고 클루셉스키가 8.0점 그리고 스펜스가 7.7점 손흥민 선수가 7.5점을 받았어요. 4위로 이제 내려온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비수마가 7.9점이니까 5위까지 내려온 거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비수마가 물론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나 여러모로 좀 아쉬운 면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날 경기는 수비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수마는 분명히 오늘 기대보다 좀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비수마의 평점이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면은 솔랑키가 8.5점으로 역시 2골로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쿨루셉스키는 7.5점, 비수마가 7.9점으로 또 2위가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7.2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4위에 해당했는데 비수마가 아마도 경합이라든지 수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기록상 평점이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겨지니까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늘 기록을 보면 평소의 기록과 비교하자면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키패스의 기록이라든지 슈팅 횟수라든지 드리블 성공률이라든지 경합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만 사실 축구 경기에서 경기력이라는 것은 이런 세부 기록의 성공률도 성공률인데 실제로 상대 수비 조직을 얼마나 위협했고 흔들리게 만들었냐라는 기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는 조금 손흥민 선수에게는 잘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계 기록이 좀 이렇게 나왔다. 통계 평점이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세부 기록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저는 히트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안쪽 손흥민 존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사이드 플레이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칸 뒤 하프 스페이스에서 골문을 바라보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를 한다거나 내려와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본인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골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요 중앙 지역을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난 사우스햄튼전도 이번 경기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좋아진 것은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또 출전 시간을 조율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중주말 경기를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경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못한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아서 소진됐을 뿐이다라는 것을 최근 두 경기의 활약상과 히트맵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지난 사우스햄프턴전처럼 굉장히 높은 곳, 팀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해줬기 때문에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선수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내려와주고 연계해주고 움직여주잖아요. 존스는 올라가 있으면 내려오질 않고 다른 스트라이커들도 올려놓으면 잘 안 내려오는데, 애초에 잘 내려와주는 솔랑키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공격적인 역할을 딱 맡겨놓으면 공격적인 역할도 하면서 이타적인 역할을 함께 해준다. 그런 점들이 저희가 키패스 자체는 1회였지만 이날 경기에서 그냥 키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키패스, 공격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영향력, 유효한 공격,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으로 전개된 패스가 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정밀 데이터를 마크 스탯에서 집계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크 스탯을 보니까 선수별 이제 득점 찬스 패스 기록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맨유의 디오고 달로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함께 왼쪽 측면에서 좀 공격 연계를 해주면서 득점 찬스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한 그 두 선수였어요. 달로가 0.31, 페르난데스가 이제 0.28이었죠. 그 다음이 0.13의 손흥민 선수였던 것이고, 그 다음이 맨유 수비수 요로, 토트넘 수비수 드라구신, 그리고 그 다음이 맨유의 마즈라비, 마르티네스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뭐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0.0대의 기록이 나왔어요. 뭐 지금 그레이, 비수마, 뭐 포스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격 영역에서 거의 손흥민 선수만이 유일하게 득점 찬스가 될 수 있는 패스들을 공급한 선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득점 찬스 리시버로서는 마즈라위, 지르크지, 브루노 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고, 특히 이제 지르크지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그나마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토트넘에서는 솔란키, 메디슨, 손흥민, 쿠루세스키 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도 해주고 득점 찬스 리시브도 해줬다. 즉 경기 중에 위협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패스를 할 수 있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해주면서 토트넘의 플레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국 방송의 실시간 중계 코멘트를 소개할 때도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 보이고 토트넘의 공격이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게리 네빌도 하고 현장 취재 기자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토트넘의 플레이 퀄리티가 좋아져 보이는 것은 바로 존슨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높은 위치에 쓰면서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득점 찬스 패스, 득점 찬스 리시브 기록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현대 축구에서는 패스를 준 선수가 주고 다른 선수들이 공격하도록 보는 게 아니라 주고 받고 연계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허브 역할을 하는 선수가 그래도 있어야 돼요. 맨유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다면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기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솔란키에게 줬습니다. 평점 8점 부여했고요. 또 쿨루세프스키도 8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7점을 손흥민 선수와 스펜스 포로에게 줬는데, 포로 선수가 벼락같은 슈팅으로 선제골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포로 선수가 수비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그렇게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7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득점에 기여를 했던 게 중요하긴 하지만 6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스펜스는 7점대가 맞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8점을 받아서 쿨루세프스키, 솔랑키와 최소한 동률, 아니면 뭐 쿨루세프스키는 7.5, 뭐 솔랑키가 2골인데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뭐 솔랑키가 8점 뭐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이제 팬 평점 평균으로 평점을 매기는 BBC, 영국 공영사 BBC도 솔랑키가 7.47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평점을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고, 쿨루세프스키가 7.24점, 손흥민 선수가 6.82점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6.8점대니까 6점대 후반대, 그러니까 6점대 후반 정도부터 잘했다는 평가고 6점 내지 6.5점은 준수하다는 평가니까 결국엔 이 3명의 공격수들이 맨유전에 잘했고 성과를 낸 선수들이라는 평가를 영국 현지의 팬들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에서도 도미닉 솔랑키에게 평점 9점을 주면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을 했어요. 거의 모든 매체 그리고 공식 MOM도 솔랑키였거든요. 뭐 다 이 2골을 넣은 솔랑키를 이 경기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면서 가장 높은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두 번째로 높은 평가 평점 8점을 줬는데요. 경기 중에 인 앤드 아웃이라는 얘기가 조금 기복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개인적인 경기력의 기복이 아니라 본인의 활약상이 막 보였을 때도 있고 안 보였을 때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threatened whenever he was on the ball.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항상 위협적이었다. 즉 손흥민 선수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회가 오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문제되는 뭐 아쉬운 플레이가 없고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에게 공만 배달해주면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만 전개가 되면 좋은 장면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막판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를 결정했던 settled matters, 이 경기를 승리로 토트넘이 가져갈 수 있었던 그 골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넣었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도미닉 솔랑키는 맨유를 상대로 지난 시즌에도 잘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맨유전에 잘하는 선수다라고 하면서 그의 두 골이 굉장히 클리니컬했다, 굉장히 정확했다, 잘 마무리했다, 쉬운 상황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도 침착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링크업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경기 내내 슈퍼브했다, 대단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솔랑키의 전술적인 역할이 올 시즌 토트넘에 있어서 지난 시즌보다 명확하게 개선된 부분, 케인이 떠난 이후 마침내 토트넘이 최전방에 확실한 선수를 찾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랑키에 대한 호평은 충분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칭 미스터 추의 이 얘기를 통해서 케인이 이미 조정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솔랑키가 케인의 자리를 좀 위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반응까지 보이는 거니까요. 케인의 후계자로서 솔랑키가 확실한 모습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현지에도 반응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도 솔랑키에게 평점 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 다음이 7점의 손흥민 선수였어요. 솔랑키에 대해서는 두 개의 마무리가 모두 슈퍼브 훌륭했는데, 특히 포로의 슈팅이 골대를 받고 나왔을 때 때렸던, 바로 연결했던 그 슈팅은 골대를 때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슈팅도 어떻게 보면은 안일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넣기에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 좋았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드 다이렉트 프롬 코너, 이게 정말 기가 막혔죠. 코너킥을 골로 연결했던 것은 토트넘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골이었다. Much needed cushion. 왜냐? 3대0인데 3대2가 됐을 때 여기서 자칫 동점골 내주면 승부차기로 바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4대1을 만들었고, 실제로 우려한 대로 토트넘이 결국 세 번째 골까지 내주면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빌드업에 관여를 했다, 현재 골 과정에서. 그 점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의 경기력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최고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날은 그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충분히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솔랑키 선제골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수비를 벌려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넘겨주고 전환하고 때렸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손흥민 선수가 시야를 넓게 가져갈 수 있고 또 패스 타이밍과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물론 포로의 슈팅이 좋았고 빠져들어갔던 솔랑케 슈팅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기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도 솔랑케에게 평점 9점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골키퍼 선방으로 흘러나온 공으로 본인이 시즌 8호 골을 터뜨렸고, 또 본인의 시즌 9호 골은 롱패스를 받았을 때 그의 뛰어난 러닝 능력과 또 날카로운 슈팅 능력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고, 또 그 두 골뿐 아니라 역시 링크업 플레이, 연계 플레이가 너무나 훌륭했다. 두 골만 넣었다고 최고 평점을 준 게 아니라 연계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겐 7점을 줬는데요. 7점을 주면서 keep trying to find a way through, 계속해서 기회를 모색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디슨이 오버래핑에 올라와서 컷백을 주면서 나왔던 두 번째 골도 만들어냈다. 기점 플레이를 해줬다. 그리고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토트넘의 네 번째 골, 정말 기묘한 장면을 만들었다. 이 표현도 좀 이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랩 스트레인지 골. 정말 이거는 코너킥이 바로 골로 들어가는 게, 과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올림픽 축구에서 그 남미에서 그 골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올림픽 골이다라고 이제 명명됐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골, 올림픽에 나와서 올림픽 골이라는 표현이 붙은 골인데, 코너킥을 바로 골로 연결하는 게 그만큼 신기하고 흔치 않은 일인데, 그 대단한 일을 손흥민 선수가 해냈고, 아마 저는 이 골이 다른 그 코너킥 골은 조금은 골키퍼의 실수라든지, 이번 장면도 물론 골키퍼의 실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다른 요인들이 많은데, 이 킥은 정말 날카롭게 정말 많이 휘어지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푸카스 골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쿨리세스키의 골 과정도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다 몰아놓고 4명을 본인 쪽에 쏠리게 해놓고 돌아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주고, 메디슨의 컷백, 리산드로가 걷어낸 것, 쿨리세스키가 차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두 번째 골도 이끌어낸 전술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고, 이 네 번째 골 이렇게 휘어 들어갔잖아요. 정말 이렇게 휘어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헤딩으로 닿을 수도 없고 골키퍼의 펀칭도 닿을 수가 없는 독수리 슛, 그 슛돌이 나라라 슛돌이에서 독수리 슛,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기적.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리면 그냥 그 기술 쓰면 골 먹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팬미디어 스퍼스 웹도 솔랑케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의 평점을 매겼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7점, 메디슨에게 5.5점을 줬는데, 좀 메디슨이 5.5점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못하지 않은데 이 컷백도 잘했고 몇 차례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베리발과 교체되기 전에 저질렀던 파울로 인해 또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결장을 하게 됐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마이너스 요인을 주지 않았을까. 또 후반전에 뒤쳐보였던 모습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들고요. 솔랑케에 대해서는 역시 선제골도 넣었고 또 3대0을 만든 골은 더 멋진 골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스트라이커로서의 본능을 보여준 걸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주면서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공격 흐름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지만 후반전은 거의 잘 보이지 않았다, 후반전이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후반전이 아쉬웠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맨유가 거세게 달려들고 있을 때 토트넘이 무리하게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스스로의 실수로 두 골을 내주고 흐름을 잃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지,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안 갔는데 어떻게 활약을 합니까? 공을 제대로 보내줘야지 플레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코너킥을 골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 와퍼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그냥 골로 넣었던 적이 있잖아요. 크로스였는데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건드리면 골 되거나 누가 안 건드려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의도하고 쳤다. 저는 이 코너킥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연히 운 좋게 들어간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능력으로 만든 코너킥 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4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어요. 아스널과 뉴캐슬이 만나고 토트넘과 리버풀이 경기를 하니까, 만약 아스널 토트넘이 나란히 이기고 결승에서 만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북런던 더비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을 넘어서야겠죠. 4강전은 1, 2차전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지는데요. 1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1차전이 열리고 2월 첫째 주 주중 경기로 2차전이 열립니다. 정확하게 언제 또 몇 시에 경기가 열리는지 확정이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고요. 또 리버풀은 미리 보는 카라바오컵 4강전을 오늘 주말에 펼치잖아요.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 우리가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경기도 한준TV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방송 진행하니까 입중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리버풀전 이후에도 연말에 경기가 많죠. 박싱데이 일정으로 한국 시간 12월 27일 금요일 0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 그리고 올해 마지막 경기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가 예상되는 울버햄튼과의 홈경기 12월 30일 월요일 0시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프리미어리그를 쉬지 않습니다. 1월 4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그리고 경기 이후에 있을 타머스와 FA컵 3라운드 경기가 양민혁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기 전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1차전 경기도 열립니다. 그리고 타머스전 이후에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까지 빅매치가 연달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이 카라바오컵 우승에 대한 염원을 또 리버풀전의 기세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2연승을 거둔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로 2연승 거뒀습니다. 3경기 연속골 3연승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 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 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 후원 태극기 볼캡을 9월까지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며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